일단 그 저의 어떤 가계의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벌어졌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그 처단, 응징 이러한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그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로 2005년에 그 친일재산 환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친일 반역에 대한 어떤 그 청산, 단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친일 반역자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죠. 이 조직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 수명이 없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런 친일 반역 행위를 노골적으로 했었던 조직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조선일보죠. 그 일제강점기 때 저질렀었던 그런 그 외세와 야합하고 일제와 그다음에 일본 왕을 찬양하는 식으로 그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부역한 그 행위를 단죄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그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님이 계속해서 그 해마다 뭐 3.1절 기념식이나 아니면 8.15 기념식 때마다 친일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친일파를 단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재발저리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 김원웅 광복회장을 공격하는 그런 그 허위 왜곡 기사들을 계속 많이 내면서 그 고문 변호사인 저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광복회장의 측근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막 비방 왜곡하고 공격하는 기사들을 마구 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기사로서는 이제 제가 그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무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이제 그거는 뭐 너무 객관적으로 이렇게 허위 뭐 이런 무고임이 명백해가지고 뭐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뭐 그냥 쉽게 끝나버릴 사안이긴 한데 그것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 허위 왜곡을 해가지고 뭐 그냥 퍼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주 굉장히 크게 기사를 내고 막 제 사진을 이렇게 막 내면서 그 이상한 사람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보고 이 조선일보가 저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저렇게까지 해버리는구나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좀 진부한 얘기인데 뭐 언론은 사회의 공기다, 사회의 소금이다, 목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프랑스에서 그 드골이 이제 다시 프랑스를 수복한 다음에 약 한 4년 정도 독일 나치에 점령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오면서 그때 대대적인 그런 그 나치에 부역한 반역자들에 대한 그런 처단 작업을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단죄였어요. 그랬더니 드골이 내가 특히 언론인들한테 가혹하게 그 반역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하지만 언론은 그 사회의 언론인들은 그 사회의 도덕성의 화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판에 올려서 가장 단호하게 처단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그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보면은 그런 언론의 역할, 언론인의 역할이 이게 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막 이런 것에 그런 것이 만연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 중산층 이상의 좋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 동기, 욕망이 가장 높은 그러한 계층이 그런 경향을 끌고 나가는데, 바로 언론인들, 기자들이 바로 그런 계층 출신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올바름, 이 사회의 어떤 그 정론, 그 다음에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그 자신의 역할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라는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성공, 출세의 그 기회로 삼거나 교두보,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결국은 광고주들의 어떤 의사에 말하자면 종속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사의 광고주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치 집단, 그리고 어떤 후보의 선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뱀은 피리 부는 사람을 위해서 춤을 춘다라는 그런 격언처럼 돈을 주는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기사들을 자꾸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언론관이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저는 여기서 조선일보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을 어떤 존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의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언론을 거의 악마시 해버리는 언론관을 갖고 있으면은 언론중재법 같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런 진짜 뭐 악의 덩어리 같은 그런 언론관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조선일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주로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젊은 기자들이 그 위에 뭐 한 4, 50대 이상의 그 윗세대 기자들을 압도해 버린 거죠. 말하자면 중견 기자들이 그 젊은 기자들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페미니즘에 대한 경도는 그거는 뭐 무슨 보수 언론이나 진보적 언론이나 뭐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 층의 기자들이 그냥 모든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언론사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죠. 예. 그 이른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그 이론을 정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런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합리적으로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하고 주장하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약자인 여성의 편에서, 약자이자 잠재적 희생자 피해자인 여성의 편에서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을 상대로 싸우고, 그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유해한 짓을 하지 못하게 어떤 그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무력화시키는, 뭐 이제 이러한 것이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목적이나 양상이 돼버리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 보도를 해버리면 박원순 사건 당시에 우리나라의 언론이 했었던 그러한 식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젊은 기자들, 주니어 기자들이 그런 식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념도 아니고, 뭐 사상도 아니고, 뭐 어떤 사고 방식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기자로서의 어떤 본분이나 어, 그, 뭐 기사를 작성을 하고 보도를 하는 어떤 원칙보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사고 방식을 더 앞세우는 이런 행태를 보일 때, 그건 당연히 그 선배 기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를 제대로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어, 특히 이제 박원순 사건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선배 기자들이 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언론인들은 멍해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이 그냥 그 정지돼 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좀 주니어 기자들은 아주 가차없이 봐라. 이거는 그 어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막 비난하는 식의 그 보도를 내버리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과거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피스 사건이랑 좀 비슷한 거죠. 아니면 미국의 메카시즘하고도 비슷한 것이고, 2020년도 한국에서 벌어졌었던 대단히 부끄러운 언론의 흑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하고 저는 뭐 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생전에 박원순 시장님을 한 두 번 정도 만났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해서 이제 그 시민 그 모금 운동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기념관 건립을 하려는 걸 방해를 하네요. 일이 진행이 안 되던 차에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그분은 아주 그 역사인식이 투철한 분이라서 흔쾌하게 아주 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좋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 그러니까 시유지를 그것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은 뭐냐면은, 저기,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보면은, 을지 오비베어라고 노가리 골목에 원조, 맥주집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 1호 호프점인데, 거기가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42년 만에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그 유명한 데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법상 그 건물주의 그 행포를 뭐 어떻게 뭐 거기에 맞설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을지 오비베어에 몇 번을 왔어요. 네. 심지어 서울시 간부회의까지 거기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줄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마움이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그 유가족, 그러니까 부인이랑 따님이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도움도 못 받고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전에 박원순 시장한테 가졌던 고마움과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곱지만 않은 게 아니라 뭐 아시잖아요. 무슨 진짜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슨 뭐 성추행 저지르고 자살한 사건을 뭐 변호하다니 뭐 너도 똑같은 놈이냐, 뭐 이런 악담은 기본이고, 그런 거를 변호사가 신경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인 경우에, 정당한 일인 경우에는 변호사는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생길 거를 계산하면 안 되죠. 그걸 계산을 하면 변호사라는 어떤 그 직업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게 되어버리죠. 내 의뢰인이 옳다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의지,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래요. 우리나라의 여성계가 굉장히 입김이 세거든요. 여성계가 누구 잘 되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인물을 공적으로 매장시키는 거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성계의 눈밖에 나는 거를 극히 꺼려하죠. 조선일보의 영향력도 그런 거예요. 조선일보 눈밖에 나면 뭐 그냥 공적으로 매장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공직이나 이런 거에 뭐 별로 뭐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욕심도 없고 저는 그냥 변호사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가 막 출세한다던가 그런 공인이 될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괜히 그 헛힘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인류 역사상 어떠한 개혁도 자발적, 자구적 개혁은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계량 정도. 그러니까 뭐 미봉책으로 어떤 문제를 호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외부적 개혁을 좀 이렇게 좀 지연시키거나 뭐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식이지. 그거는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 방안인 전례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조선일보 일가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 범죄, 뭐 이런 것과 싸워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김영수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수년 동안 조선일보 사주 일가하고 법적 싸움을 해오셨어요. 본격적으로 사주 일가의 여러 가지 비위와 범죄를 이제 법적으로 뭐 형사 고소 고발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이제 이거를 준비 중에 있고 조선일보 자체의 반역성 반역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반역 행위에 대한 단죄는 지금도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조선일보를 그런 역사적 단죄를 할 것이고요. 언론개혁의 일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언론사인 조선일보를 타겟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입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 반역 언론사 단죄법, 처벌법 그런 것에 대한 입법 청원 이걸 하면서 아마 그럼 자연스럽게 조선일보 앞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보면 조선일보 왕따 당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묻을까봐. 그 외 다른 언론사들은 자기네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너무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학의 상징적 그런 어떤 존재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지키려고 뭐 그 노골적으로 나서는 그런 언론사는 물론이고 아마 뭐 국민임당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거 해봤자 욕만 더 얻어먹고 지지율이나 떨어질 거지.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집권당이 그런 언론사 하나한테 그 좌지우지 되고 싶겠어요. 괜히 조선일보가 옛날 기분으로 뭐 마치 논공행상하는 식으로 야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알지? 그 우리 목 지분 내나 이랬다간 오히려 제거될 것 같아요. 언론개혁의 문제를 좀 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제도, 입시제도,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 청년 문제,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뭐 재벌개혁, 이런 모든 그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이런 언론의 문제로서 좀그 영향을 미치고 또 언론의 문제로 농축돼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말기 위암 환자인데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은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고치겠다고 소화제만 자꾸 먹이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언론개혁 입법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대중요법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소재는 다른 데 있는데
그런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증상만 그거를 없애야겠다라는 입법을 하는 거 그거 그 효과 없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좀 하고 싶어요.